김건희 여사가 3년 전 명품백 수수한 당일날 했다는 발언을 민주당에서 공개를 했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 구구나 극자는 없어져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것이다. 저희가 언제 이렇게 구구였냐? 말이 안 됐냐? 안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됐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전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한다. 구구들은 미쳤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뭐 극우도 극좌도 그 정치에서 어쨌든 다 배제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윤 대통령은 이게 일단 하나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이라는 게 실제 그 소문으로 떠도는 것 이상이었을 수 있겠다. 아니 본인의 자의식이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면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일종의 내조의 역할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남북 관계 이런 데도 이제 뭐 본인이 개입하겠다 이런 언급도 그 같은 자리에서 네. 했던 그 이제 것이 알려졌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실제 김건희 씨가 세간에 이렇게 마치 루머처럼 떠도는 것 이상으로 국정 개입할 수 있겠다. 최근에 또 비화폰을 대통령 부인뿐만 아니라 장관들한테도 다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전화하면 잘 받으라 이런 일종의 이제 지침까지 내려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럼 장관들한테도 수시로 통화해가지고 국정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동훈 그 대표가 과거에 뭐 법무부 장관 시절에 혹은 당대표일 때도 비대위원장일 때도 김건희 씨가 어쨌든 카톡 이런 걸로 뭐 본인의 의견을 사과를 할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저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저걸 공개한 그 의도는 봐라 당신들 헛물 켜고 있다. 정광훈이나 그 관저 앞에서 집회하는 분들 이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정신세계는 토사구팽이지 진짜 당신들 한 몸으로 생각하거나 당신들과 이념적으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보다 이용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른바 이제 저 진영을 좀 그 뭐랄까요 좀 교란하기 위해서 저걸 공개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주목이 되는 게 김건희 씨 국정 개입이 상당했구나 그런 표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오히려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원래 그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은요, 부인으로서 자신에게도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남편하고 그 같은 침실을 쓰는 부인으로서.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영부인에게 일정 정도의 제어를 해서 남편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대통령이 가장 처음으로 해외를 순방한 그게 유럽의 스페인이었나 그랬었어요. 근데 그 기내 안에서 기자들한테 인사를 하러 나올 때 부인이랑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 환호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한마디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한 말씀 하시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거 기억나세요? 네. 저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다가 여기 보면은 극자나 극우 없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영부인이. 그러면 또 뭘 해야 되느냐 영부인으로서. 과거 유교사 얘기를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그 남편, 대통령이 남편에 대한 최대의 야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인으로서 쓴소리를 해야 돼.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멀쩡한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 극우와 손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인이 얘기했으면은 오히려 들었을 텐데 급기야는 아까 제가 언급한 팬클럽까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것인데 그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한다. 막상 대통령이 되면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국민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편저편이 아닌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그들의 비위를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선 남편이 부인의 역할에 대해서 한정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제2부속실도 안 만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특별감찰관 제도도 만들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처음엔 그래도 이렇게까지 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가 그게 이제 막 왜곡이 되는 데 있어서 남편과 부인이 정신없이 그냥 그 국으로 같이 갔다. 이때 부인이 아내로서 그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야당의 역할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고의 비극이 지금 탄생한 것이라는 거를 이 몇 마디로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사실 옥중 메시지에서는 뭐 이게 뭐 내란이냐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 수사에서 나오는 진술들을 보면 그 계엄의 밤이 사실 이 메시지와 전혀 달랐다 이런 면모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국무회의에 대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하니까 윤 대통령이 불가피하다 이런 취지로 말하면서 밤 10시에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 진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국무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국무위원들이 경찰에 나가서 피의자로 혹은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했던 진술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날 국무위원회는 국무위원회 이 개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건 한독수 총리도 마찬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국무위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의견인 거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그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조차 이제 계엄 요건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시대에 무슨 계엄이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중에 찬성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번 4차 변론 때 김용현 장관이 국무위원 중에 찬성한 사람이 몇 명 있었다. 본인 말고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누가 찬성했을지 좀 궁금해요. 그게 한번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그 지난번 4차 변론 때 김용현 장관이 무심결에 했던 얘기인데 새롭게 확인된 거는 그 비상입법기구를 검토하라는 쪽지 그걸 최상목 그 기재부 장관한테 줬는데 최상목 장관뿐만이 아니라 총리한테도 그리고 행안부 장관에게도 법무부 장관에게도 외교부 장관에게 쪽지를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각각. 근데 지금 알려진 거는 외교부 장관만 대통령이 직접 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졌고 행안부 장관에게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내용이 갔는지 어떤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는지 이게 지금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당사자들이 그 쪽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수사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상민 장관 관련돼서 가장 논란이 큰 대목이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검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쪽지와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검토했다는 거 과연 연관이 없을까? 저는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해서 추가로 좀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찌됐든 지금 피의 사실이 이렇게 이제 공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우려할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언론사 단전 단수 얘기가 나오는 걸까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무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거의 반대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모두 반대한 건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들게 되어서 누군지 도대체 김용현 장관은 누구를 마음에 두고 헌재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사실은 궁금하긴 해요. 그러나 거기 아마 상식적이 아무리 대통령 앞에서 정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 명을 받기만 하는 그러한 꼭두각시 정부라 하더라도 그 계엄이 얼마나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모를 정도의 지적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다수가 반대했고 또 실제로 사인하라 그럴 때 기재부 장관 같은 건 난 이거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고 또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가지고 계엄을 찬성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도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계엄이 있고 곧 있었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얘기는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관들도 그 당시에 굉장히 우려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더라는 것에 일단이 지금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겠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랑 지금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최측근이고 누구나 다 찬성한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약간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전원 반대했다는 건 나도 반대했다. 그리고 본인도 진술에서 상식적으로 계엄금 투입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태도를 보면 좀 돌아선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돌아섰다기보다 그분이 판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법률을 잘 알고 사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계엄이 헌법상의 계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자기 판단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계엄이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결국 국무위원들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위원회였고, 사실 국무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전부 이제 부서도 안 했잖아요. 이 참석에 대한 사인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헌재에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국무위원회 심의를 거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국무위원들의 진술로 봤을 때 정상적인 국무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김용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 하자가 국무위원들의 이제 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가 특히 중요한데 한 번도 그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본인의 입장을 지금도 바꾸지 않고 있어요. 때문에 이게 어쨌든 저 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저 경찰 수사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그동안에 뭐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판도 받았고, 이분도 이제 탄핵 심판이 제기됐고, 또 지난번 국회에서 태도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뭐 저는 국회에 와가지고 묵비권 행사하는 국무위원은 처음 봤어요. 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미 이제 진행된 수사에서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어서 저분이 2월 13일인가 2월 11일인가 헌재에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과연 어떻게 진술할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경찰 수사에서 해놓은 얘기가 있는데 헌재의 탄핵 심판 이 증인 신문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그날 진술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2월 11일 7차 변론에 네.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피의 사실들이 공표되면 나중에 그 관련된 또는 어쨌든 그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뭐 좀 더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 과연 그 좀 더 그 진솔하고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사실이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공개가 되면 어찌됐든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워 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그 짐작하고 있었던 또는 사실로 확인하고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계엄 선포가 절차상의 하자뿐만이 아니라 위헌 위법성이 있었다. 특히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상위법에 뭐 위반하는 그런 취지로 또 스스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자체는 제가 볼 때 뭐 논란이라든지 논쟁의 그런 소재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간담회 가지면서 이제 헌재 관련해서 좀 발언을 했는데 발언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 헌법재판관 3명을 탁 콕 집어가지고 이제 정치사법 카르텔이다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우리법 연구회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권선우 원내대표가 과거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그 발언이 좀 다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잠깐 다시 발언 보겠습니다. 근데 제1심 재판장이 나중에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지금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뭐 이 발언 자체가 상당히 헌재를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요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흠집을 내고 훼손을 하겠다. 더 나아가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도 있다라는 밑자락을 깔고 있는데 저는 도를 넘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우리 어쨌든 법치주의의 최고의 보루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때문에 그런 기관의 공정성을 저런 식으로 재판관이나 판사들의 과거 이력을 들어가지고 흔들기를 한다면 혹은 뭐 더 나아가서 도를 넘는 신상 털기, 좌표 찍기 이런 걸 한다면 그건 우리 사법 시스템 자체를 좀 부정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과거에는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 이제 저런 식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가 이제 와가지고 마치 우리법 연구회가 무슨 반국가 단체라도 되는 듯한 식으로 언급하는 건 결국 뭐 그때그때 달라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 그냥 개별 의원도 아니고 당 지도부가 저런 식의 언행을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부지방법원을 공격했던 그런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의 정서하고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저런 게 결국 지지층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나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서 우리 헌정 체제를 결국에는 무너뜨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갖는 공격의 다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거에 이제 보수는 어쨌든 우리 헌법 가치에 충실하고 우리 이 헌정 체제를 수호하고 이런 게 이제 보수의 그런 가치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보수가 우리 시스템을 흔드는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요. 결국 저렇게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어떤 그 과거의 뭐 행적이나 또 개인적인 성향 이게 헌법재판에 미칠 영향이 없다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는 차원으로 진행되는 게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겠냐? 저는 결코 유리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이 헌법 체제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이제 저런 도전이 이렇게 계속 거듭되고 저런 공격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헌법 수호를 위해서 하루빨리 이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오히려 이제 헌재의 결심을 저는 재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2월을 안 넘길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거기다 이제 기름을 계속 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내린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이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 소속이라 해가지고선 애초에 그 판사가 지정되니까 민주당은 안도의 뭐 한숨을 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되게 이제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결과는 이제 그 반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참 우리 사회 아직도 왜냐하면 그 연줄주의라는 게요. 그 왜 정치학 교과서에 특히 그 외국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굉장히 이상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아예 클라이언텔이라 해갖고 연줄주의가 나와요. 한국 정치하면. 그런데 만약에 그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면 진작에 문제 제기를 해야지. 지금 헌재가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헌재 재판관들이 보통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뭐 국회에서 그리고 대법원장이 그 지명을 하지만 대체로 일단 임명이 되면은 그 정치적 이슈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결성 같은 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요번에 그 보니까는 한 재판관의 경우에 무슨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SNS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또 뭐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또 야당 정치인이 또 스스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논란이 되는데 일단 헌재나 대법원의 어떤 판사가 된다면은 자기 스스로 그런 거 하고 진짜 거리를 두면서 실제로 균형 잡힌 그런 판결을 한다라는 그 이미지를 상당히 구축했어야 되는데 요번에는 또 그 빌미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뭐 보수 진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미국을 찾아봤어요. 미국의 이제 특히 대법원의 재판관들은 어떠했는지. 거기도 보수하고 진보가 갈리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명해가지고선 결국은 상원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수 진보가 있지만 그 대법원 판사들이 관심 갖는 거는 소위 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친분이라든지 정치적 이슈가 아니더라고요. 정의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선 굉장히 유명한 대법관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라고. 이분은 지금 진보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자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립적이고 공평한가를 늘 고민하다가 결국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진보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보수 판사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이념과 철학에서는 다른 건데 요번에 그 헌법재판관들도 이념과 철학이 다르다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어떤 그 정치권의 누군가와의 친분이라든지 연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하고자 하는 걸 지금 다 하지 않겠어요? 모든 걸 다 해봐야 되겠다라, 그러니까 모든 카드를 다 던져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에 발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다 던져본다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런 식으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거는 이제 선을 넘는 이제 그런 정치적 공격이라고 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동문인데 그리고 같이 고시 공부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든 그 정치적 판단이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준으로 과거 인연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정당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재판도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학연을 포함해서 그런 이제 법조 인연이 있는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검사 중에도 있고 판사 중에도 있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윤 대통령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그건 과연 온당하겠습니까? 때문에 뭐 누구 부인 아니 누구 그 남편과 뭐 대통령 민주당 대리인 국회 대리인 쪽에 뭐 인연이 있다. 또 누구 동생이 뭐 민변에 무슨 뭘 맡고 있다. 이게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이 사건에서 기피돼야 되는 그런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연좌제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닌데 그걸 뻔히 아는 분들이 저런 식의 기준을 적용해서 헌재 흔들기를 한다는 건 이거는 사법부정이고 삼권분립을 해치는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냥 너무 절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계엄 선포라든지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그리고 그 적외선 투시 카메라인가 그것까지 머리에다가 하고 무장을 한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모습을 그냥 다 봤거든요. 무슨 증언이 필요하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위헌 위법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본인도 스스로 인정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사법부에서 그래도 판사가 누구하고 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맞기는 하지만 적어도 정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건드리는 권성동 의원은 잘못한 게 맞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쭈면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제 포용 얘기 나오고 사실 김경수 지사가 SNS에 이제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 많은데 진심으로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에서 떠나시거나 멀어진 분들 많은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이제 문 전 대통령 만나서 문 대통령이 이제 가깝지 않은 사람들도 포용하고 가야 한다. 김경수 전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품으라고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혹은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강한 도전이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건 최근에 그 이 탄핵 사태 와중에도 민주당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장성을 보이지 못하는 어떻게 확장성의 한계에 갇힌 듯한 그런 추이를 보면서 이제 그런 공개적인 도전이 저는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게 과연 이제 대선에 있어서 조기 대선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느냐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 판단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재명 일극 체제로 가는 게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외연을 더 넓히고 어떻게 보면 당의 경쟁력을 이 대선 국면에서 더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나 혹은 이른바 이제 친명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귀담아 듣거나 그런 목소리를 끌어안아서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손쉽게 가려는 문 대통령을 만나면 상당 부분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좀 쉽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은 이미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분이고 또 문 대통령의 생각도 김경수 지사가 문제제기한 거하고 비슷한 얘기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은 약간 이제 표현상의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문제의식을 오히려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도. 때문에 뭐 저렇게 만난다 그래서 그게 성과를 거둘 것 같지는 않고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서 뭐 정책적 우클릭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점상 지금 그 정책적 우클릭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투표일 한 열흘, 일주일 앞두고서 우클릭을 함으로써 딱 땡겨올 수 있는 표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저 우클릭은 오히려 원칙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게 옛날 그 이른바 이제 보수에서 얘기했던 이른바 이제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이거잖아요. 근데 한국 경제가 그런 걸로 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이미 명확하고 더군다나 아까 이제 딥시크 말씀도 하셨는데 세계는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아서 차원이 다른 초격차 기술을 둘러싼 그런 경쟁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철진한 트리클 다운을 얘기하는 게 무슨 우클릭이고 무슨 외연 확장이냐 이런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정치적 이 외연 확장을 위해서 당내 다양성의 언론을 틔워주고 그걸 포용하고 통합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나치게 일극주의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왔던 게 중간층이나 이런 데 의구심을 키우는 거고 거기에다 이제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이재명 대표가 외연 확장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좀 물론 이제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지금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뭐 마음 급하다고 해서 막 저렇게 혼자 질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원 판단을 바꿀 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좀 여유를 갖고 그동안에 이렇게 좀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이런 계기로 이걸 삼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것도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고 거의 명주당이다라는 거를 전직 대통령이 아주 점잖고 완곡한 그런 어조로 이제 조언을 한 것인데 지금 굉장히 급하다는 거는 읽혀요. 근데 여유를 어떻게 가져요? 지금 급하지. 지금 재판 2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제가 자꾸 생각나는 게 이게 자꾸 생각나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나 보다라고 본인 스스로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어떻게 검증하려고 할지 과거에 정말 그 치욕감을 느끼면서 당을 떠났든지 지금 그
그 이재명 대표로부터 본인이 치명상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참 큰 그 과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클릭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급기야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민생이 어려우니까 지역 카페 안 해도 되니 추경은 좀 통과시키자. 그 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딥시크 모두에 얘기했듯이 정말로 그런 한국 경제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반도체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수당으로서 그렇게 큰 행보, 보폭을 크게 해야 뭔가 좀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드네요.